정치카페 테라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정치카페 테라스지기 이정미입니다. 얼마 전이죠. 68세의 독거 노인이 자신의 장례비 100만 원과 공과금, 그리고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해라 라는 유서와 국밥 한 그릇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송파 세모녀가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일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힘겨운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던 정직한 서민들, 그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아상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박홍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노력부터 해나가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결론에 나올 거를 딴 거보다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앞으로 곧 개봉할 부지영 감독님의 영화 카트를 보면서부터 문제의식을 이렇게 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그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라스의 스포일러. 네, 우리 이웃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연대의 마음을 품는 것의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정치카페 테라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부당해고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누구나가 다 겪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제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제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요. 우리가 왜 하루아침에 용역업체로 가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이해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네,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면서도 투명 인간이 되어왔던 분들, 대형마트 계산원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생각하게 한 화제의 영화 카트의 부지영 감독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지영입니다. 네. 아직 영화가 상영되기도 전인데 정말 화제 만발의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회가 지금 몇 차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의당에서도 지난 10월 21일 정의당 창당 2주년 기념 행사로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우리 카트 같이 모여서 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 함께 싸우셨던 홈플러스 노동자분들 모시고 시사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사회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반응들 어떤가요? 저는 주로 저희 영화에 크라우드 펀딩 해주셨던 네. 그 후원자분들 대상의 시사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도 워낙에 이제 저희 영화의 뜻에 공감하고 네. 또 배우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작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반응이 사실 나쁠 수는 없죠. 네. 네. 워낙 이제 밀어주시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예,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이제 뜨겁게 맞아주시고 네.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네. 예, 그랬어요. 네. 박수보다 정말 울음바다가 된 시사 현장들도 많이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 박사님도 얼마 전에 시사회 갔다 오셨죠?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브라스드 오프라는 영국 영화가 있어요. 네네. 영국 탄광춤. 그거 네.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내 다시는 슬픈 영화 안 본다라고 작심하고 있다가 두 번을 어겼어요. 변호인 보고 울고 이번에 또 카트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는 타이밍은 다르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 이 타이밍이 서로 달라가지고. 어디서 제일 많이 울컥했어요? 제가 울컥했던 거는요. 딴 거보다 그 아들이 염정아 네, 도경수 씨. 그렇죠. 아들이 엄마한테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 보면서 갑자기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은 그냥 마트에서 일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게 대물림이구나.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낳는구나. 왜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요, 야구나 축구 경기 볼 때 만약 이 승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승부 조작한다고. 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상하게 분노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혼맥만 하더라도 재벌은 재벌끼리, 판사와 의사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은 정규직을 낳고, 사무직은 사무직을 낳고, 생산직은 생산직을 낳고, 가장 그 밑에 비정규직이 다시 비정규직을 낳는 그런 현상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그냥 편의점 알바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 도경수 씨 배역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요? 영화에서 다루실 때 특별히 감독님이 좀 생각하셨던 그런 지점이 있다면? 저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너무 가난의 대물림 아니냐고.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의 알바일 텐데.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그도 엄마처럼 그 편의점주한테 제대로 된 이제 수당을 받지 못하고 또 맞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다시 대면했을 때 새롭게 이제 스스로의 자리를 바라보고 또 서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최소한 엄마처럼 그러니까 엄마의 예전의 모습을 담진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것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찰서에서 이제 엄마의 어떤 발언들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저는 희망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처지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울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어느 대목에서 제일 많이 눈물이 나왔냐면 점거농성이 이제 한 차례 실패로 끝나고 다 터졌던 사람들을 염정아 씨가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정말 색을 메고 막 긴장된 순간에 다시 이제 마트로 들어가서 그 엄청난 소비자들의 군중들 사이에서 이제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려는 근데 목소리가 안 나. 처음에 여러분 이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신가 봐. 그러니까 너무나 정당한 이야기를 어디서도 소리쳐서 얘기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너무 큰 외로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을 막 그런 심정들이 아무튼 저한테는 참 깊이 다가왔었습니다. 아무튼 감독님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장편 영화시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번 영화가 이제 노동의 문제를 다룬 영화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가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어떤 자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어요. 이번 영화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서 좀 감독님 스스로가 내가 이 영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제의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이 영화에서 조금 더 표현해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도 이렇게 여자들 이야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여자들이 정말 너무 때로 나와가지고 일단 거기에 너무 뿌듯했고 그럼 여배우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겠구나. 여배우들과 굉장히 많은 여배우들과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일단 개인적인 이제 희망사항을 풀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여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 포커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제의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첫 번째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로 접근을 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서브 플롯을 만들었던 거지 이 자매나 가령 어떤 유사가족의 어떤 확장된 유사가족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어쨌든 거기였고 그 각각의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캐릭터를 잘 살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오래 지내다 보면 언니 동생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앙상블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매도 보여지고 가족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던 건 아닌 거였고요. 네, 그 영화를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그 노동자들에게 걸맞는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도 이제 여사님이라고 하는 예,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실제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트에서는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동안은 계속 그 호칭으로 서로를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제 그 계산원 노동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사실 실제는 전혀 다른 그렇죠. 존중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적이잖아요. 그 관리 체계가. 근데 이제 보여지는 바는 그렇고 근데 그런 속에서 서로 간에 또 여사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 사이에 무슨 개별적으로 관계 맺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여사님이라고 호칭만 쓰는 식의 그러니까 되게 표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근데 이분들이 점거를 오래 하고 그렇게 서로 간의 유대를 나누다 보면 이 여사님이라는 호칭 굉장히 불필요하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언니 동생이고 이모 조카처럼 느껴지고 그런 사이들인데 말 갖고 장난 노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성 노동자들을 감독님 말씀대로 떼거지로 만났던 경험을 꽤 갖고 있거든요.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노동운동을 할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기억은 우리는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요즘에야 여성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마트라면 예전 80년대에는 아니 거기보다 일상인들이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건 공장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버스 차장이었어요. 이름으로써 이제 몇 년대 때 학교를 다녔는지. 근데 80년대 이제 중후반 후반 경에 노동운동할 때인데 그 즈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차장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버스 사업조합주들이 모여가지고 이윤을 높이기 위한 계략을 짠 거예요. 일거에 전부 다 해고를 하고 안내양을 해고하고 돈통을 운전석 옆에 거는 거로 바꿨죠.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서 상경에서 자기 먹는 거보다 이제 동생 학비니 뭐 부모님 생활비니 보내주던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정말 처절했어요. 그리고 한 1, 2년 있다가 이제 고속버스 안내양에 대한 대대적인 또 해고 바람이 이래.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이 많이도 울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 보면서 그 기억이 더 남는 것 같아요. 더 울음도 저조차도 슬픔이 더 많았고, 근데 버스 안내양을 그때 차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차의 장이잖아요. 이름은.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정책은 별로 변한 건 없는데 장애우 해놓으면 마치 변한 것 같고 마치 조지 오웰의 1984를 보면은 전쟁을 담당하는 기관을 왜 애정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소설 속에서. 그다음에 전쟁을 맡는 부서를 평화부라고 한다.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을 애정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요즘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걸 노동의 유연화라고도 하고 구조조정이라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말 갖고 장난치는 데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통치자들이 가장 도 같은 것 같아요. 본질을 흐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사님 그리고 어디 저희가 식당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들한테는 이모님.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의 어떤 공적인 활동으로 아직까지 여겨지지 않고 부차적인 그게 이제 그 감독님 영화의 중간에 이제 반찬값이냐 생활비냐 이런 논쟁에 대한 그거는 사실 계산도 그렇고 청소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집에서도 돌봄 노동을 하시잖아요. 가족들한테 밥을 차리고 뭐 청소를 하고 근데 또 밖에 나와서도 비슷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비스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소를 하고 계산을 하고 또 이제 고객들의 감정을 살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던 일을 계속 여기서 하기 때문에 뭐 이 호칭은 여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존칭을 하지만 그냥 뭐 반찬값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냥 그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풍토인 거죠. 예,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들을 예전에는 이제 영부인으로 불렀다가 얼마 전에 여사님, 그게 다 네. 통일의 소칭을 여사님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만큼 대접을 못 해줘도 정말. 저희 시나리오에 예전에 그 대사가 이제 여사님, 우리끼리 여사님이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뭐 이러면 이제 그 선희가 그래 맞아 우리가 그 나이도 아닌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예. 시나리오 예전에 어떤 대사였냐면 맞아 우리가 대통령 부인도 아닌데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아쉽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이제 많은 관객들이 그 여사님 할 때 대통령 영부인을 떠올리면 좋은데 다른 분들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너무 약간 비약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이제 대사를 바꿨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네네. 사실은 현실이 영화보다 예. 더 지독하고 리얼한데 오히려 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영화 뭐 시사회를 하는 동안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여직원이 이제 네.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염정아 씨가 그 5년 동안인가요? 네. 거의 뭐 수당도 받지 않고 벌점 없이 예, 벌점 없이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정규직이죠. 예,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인데 사실 그 이 중소기업 중앙회 여성 노동자도 그것과 똑같은 예, 경우를 당했었던 거잖아요. 잠깐 뭐 그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 선생님 뭐 비정규직 관련된 그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들이 신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비정규직계 네. 쪼개기 네. 계약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개정법에 의하면은 2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은 정규직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했더라고요. 2년 동안에 뭐 2개월, 3개월, 5개월 이런 식으로 7번이나 계약을 갱신했고 정규직을 보장해 준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염정아 씨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그 출연하신 그 배역들에 대해서 정규직을 미끼로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분도 정규직을 미끼로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다가 이제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는 짓도 왜 이렇게 똑같은지 아까 그 버스 안내양 얘기했잖아요. 고속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해고 안 하겠다, 안 쓰겠다 사직서에. 그러면은 예전에 이 고속버스니까 밤늦게 이제 갈 때는 사람이 타고 가는데 올 때는 빈 차로 와야 되는 차들이 있어요. 일부러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럼 오는 동안 온갖 성희롱과 폭언과 이런 것들을 듣다가 한 달 버티다가 난 못 싸우겠다라고 그만두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었는데 나 또 눈물 날 것 같네. 근데 그 중소기업 중앙회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 정규직을 미끼로 계속 이제 성희롱도 당하고. 근데 그분 유서 보니까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유서 내용 보니까 24개월 동안 꽉 채워 쓰다가 버려졌다. 그러니까 2년을 다 꽉 채워 일했는데 계약은 쪼개기 계약 쪼갰기 때문에 그냥 버려졌고 거기에 이제 절망을 해서 자살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고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전 더 가관이에요. 그렇게 쪼개기를 없애기 위해서 2년을 3년이나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워낙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비정규직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올해 통계 보니까 2002년 통계 시작한 이래로 드디어 60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32.4%인가 그래서 전체 노동자 중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당연히 뭐 여성이 당연히 반 이상이고 그다음에 숫자만 그런 게 아니라 상황도 더 악화돼서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뭐 의료보험 각종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더 후퇴했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이게 아까 뭐 비정규직을 낳는다 그랬는데 거의 제도로서의 신분제 사회는 아니어도 갈수록 신분 사회화 되는 것이 아니냐. 더 이상의 그 뭐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그 중소기업 중앙회 사건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의 사기극의 희망 고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리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 네. 그 중소기업 중앙회 내부 문건에 2년 이상 그 정규직 되는 거 없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이내에 쪼개기 계약 다 해라.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사건까지 네네.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드러난 사건이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좀 그렇게 만나셨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고 좀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분들 이야기들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저희 영화 속에 이 인물들이 마트에서 점거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저는 그 뒷장면에서 보통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일단 굉장히 꽃끝이 찡한데 그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2년 지나면 정규직 시켜준다 그랬고 자기는 베스트 직원으로 뽑힌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4년 동안 일하고 있고 근데 잘렸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항상 저는 일단 굉장히 그 다음 장면은 더 슬프지만 아무튼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이 마음속이 막 이렇게 울렁거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만났었던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분들은 대부분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해주기보다는 그 파업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들은 오히려 저는 기록으로 이제 많이 찾아봤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물론 정규직을 미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차원은 오히려 굉장히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노동 조건이 가령 여기는 서서 굉장히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뭐 근데 6시간 넘게, 그러니까 교대하고 6시간 넘게 일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직업병이 방광염이나 관절염, 이런 요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마트는 굉장히 쾌적하고 밝은 굉장히 깔끔한 쇼핑 공간이지만 그분들한테 그 공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동 조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6시간 넘게 일하면서 화장실도 한번 못 가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귀에 병이 또 많이 나세요. 이명도 많이 들리시고 또 약간 달팽이관도 안에 뭐 돌이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직업병이 있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연장 근무에 대해 수당 없는 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탈의실이나 뭐 휴게실 같은 게 좀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아서 밥 먹는 것도 너무 후다닥 먹어야 되고 뭐 밥 먹는 시간도 사실은 이분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 잠깐 이제 시간 나면 가서 이제 먹는 수준 그런 얘기를 저는 기록에서 받고 그 얘기를 다시 되물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이제 어떤 아픈 부분을 되게 너무 이렇게 찌르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파업하면서 좀 좋았던 얘기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고 근데 파업 이후에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싸움이 진행되면서 이분들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죠. 서로 이해관계가 아닌 분들끼리 반목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나 사측의 어떤 그런 관리, 그러니까 사측의 통제, 그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음모 이런 속에서 이제 피해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는 그 문정희 씨가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을 이끌어냈던 주역이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막 싸우고 있을 때 자기 혼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면 막 정말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공중전화로 이제 서로 얘기하고 근데 제가 들었던 거는 안에 들어가신 분이 전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저는 그 문정희 씨가 이제 현장 복귀를 하는 계기가 됐던 게 아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 아이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고 문정희 씨 배역에서의 아이도 그렇고 염정아 씨 아이에서의 아이 그 중에서도 물론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따님이 이제 이게 웃음의 코드이기도 하면서 근데 남들은 그거 보면서 웃는데 그래서 저 웃음 코드가 달랐다는 거예요. 더 짠하지 나는. 그래서 막 뒤에 담요 같은 거 둘러쓰고 막 놀고 막 이런 걔는 웃긴 거는 많이 나오는데 전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정서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저는, 아줌마 정서예요, 저. 네. 근데 저는 애초에 민영이 민영이잖아요. 근데 그 민영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대사를 워낙에 또 이 친구가 맛깔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지금 박 작가님처럼 이걸 슬픔으로 받아들이시는 네, 너무 슬펐어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 자체는 진짜 슬픈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확장해서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은 분명 마트에서 할인 행사 하다가 선이가 가져온 남아서 가져온 저 김을 아이는 하루 종일 저걸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아이고야. 근데 뭐 이 친구는 학교도 가고요. 그래. 그렇게 너무 가장할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처지는 되게 안 됐죠. 엄마가 없으니까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내내 텔레비전을 볼 것이고 자, 이제 파업하는 동안에는 청소되지 않은 집에서 그냥 혼자 자기도 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맞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못 돌보거든요. 그러니까 혜미가 이제 부랴부랴 어린이집 가서 애를 찾아고 이런 건 너무나 흔한 일상이었고 과거에 지금은 애가 이제 학교 다녀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리고 뭐 저도 뭐 청소 안 하고 이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집이 금방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저마저도 그런데. 아니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아빠는 어디가 가야 정말 말해서 거기 나와요. 아빠는 이제 둘이 이제 녹즙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그 뭐 안 팔린 녹즙기는 쌓아놓고 집 한 구석에 그리고 아빠는 이제 그런 거죠.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이제 일단 5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뭐 가령 뭐 도로를 닦는다거나 지방 가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영화에 나온 분들 실제 비정규직 상황을 보면은 제가 그 아이한테 계속 눈물이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졌던 경험 때문이기도 한데요. 꽤 오랜 기간 그 한 10년 가까이 구로 지역에서 결식아동 교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5명, 20명 정도 이렇게 결식아동들 학교에서는 보통 무료급식 대상자라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게 수도권만 한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 당시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밥 굶는 애들이. 근데 조사를 쭉 해봤어요. 가정 환경을. 그랬더니 거의 예외 없이 홀부모 가정이었고 그다음에 어쨌든 홀부모인데 아빠가 홀부모인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튼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심각한 문제가 비정규직 가정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아이 문제고 그나마 취약된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일단 무료급식을 받잖아요. 진짜 심각한 거는 통계에도 안 잡히는 미취학 아동이에요. 완전 방치예요. 집에서 뭘 먹는 것도 안 되지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는 상대도 안 해지 동네 애들이 거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방에서 노는 것만 개발을 해서 자기 혼자 노는 것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왜 유대인 차별이 오랜 기간 되게 심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무대인이 문제예요. 무상급식 대상인.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무상급식 하자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놨더만 오늘 또 그냥 홍준표 도지사 그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셨나. 하여튼 그 아이 장면 감독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아이 장면을 배치했구나. 그리고 그 웃음 코드가 나는 의도된 울음 코드라고 봤거든요. 아니었나요? 원래 그게 희화화될 때 더 슬픈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런 지금 이 내용들 뭐 가령 이 둘째 딸 그리고 뭐 혜미의 아들 이런 그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너무 편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실제는 더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현실을 좀 더 잘 들여다보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거고 이분들이 실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홀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거나 아버지는 이제 멀리 또 일하러 갔는데 애 둘을 키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나 흔한 그 마트 비정규직 계산원들의 어떤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나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예전에도 제가 지금 들어가 좋아할 때도 그랬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제 미혼모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가 또 미혼모 이래서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너무 편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실을 그냥 오히려 더 약화시켜서 예, 그러니까 유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울음 코드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봤으면 해서 울음이나 웃음을 좀 배제하고 아이를 설정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지금 우시고 웃고 뭐 다양한 반응들을 하고 계신 거지 저는 거기에 이제 가능하면 좀 절제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가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공을 입히잖아요. 근데 이번 감독님의 영화는 어떤 분은 굉장히 절제됐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를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지는 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박 작가님처럼 어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 스펙트럼 그 프레임을 거치면 슬픔의 코드로 바뀌어 있는 것 같고 또 전혀 그런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냥 아하 웃음 코드구나 그래서 또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25시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짓잖아. 근데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지가 슬퍼가지고 막 울면서 부르면은 재미가 없죠. 재미없잖아요. 감동이 안 오잖아요. 오히려 과장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덤덤하게 한편으로는 웃음 코드에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이렇게 교감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직업병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신체적인 직업병뿐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인 맞아요. 우울증에 일단 걸리죠. 우울증. 그러니까 소위 감정 노동의 양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실제로 그것을 치료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또 낮잖아요. 사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또 막 혐오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백화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감정 노동 때문에 오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저는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영화에도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매장에서 진상 고객이라고 진상 고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정 노동의 굉장히 단적인 예로 립스틱 색깔을 전부 빨간색으로 다 칠해서 항상 고객들에게 웃고 이뻐 보여야 되고 뭐 이런 좀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감독님이 좀 이거는 제가 영화 속은 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백화점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어떤 비슷한 통로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화장실 통로가 아니라 직원들만 다니는 통로였어요. 근데 거기 아래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그려져 있고 거기 스마일 라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직원들 공간에서 나와서 그 라인부터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을 이제 상대하는 서비스 직종에서는 늘 항상 이렇게 장착해야 하는 어떤 무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웃음, 뭐 어떤 멘트, 그리고 머리 모양, 뭐 립스틱 색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서 이렇게 위에서 어떤 관리 체계로 내려오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고 결국 이게 어딘가에서 풀어지면 좋은데 또 풀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건데 저희는 사실 진상 고객 이 에피소드가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제가 들은 거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영화 속에서 나름 유하게 만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죠. 탈의실 안에 생각해 보세요. 탈의실 안에 관리자가 있고 진상 고객이 어떻게 때로 서 있고 그 앞에 직원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상황만 생각해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다 갑자기 다 들이닥쳐서
뭐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양말도 신다 말고 양말도 한쪽만 신고서 다 신지 못하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예.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 만족, 고객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객을 대하는 노동자들의 인권까지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 정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정해준 어떤 규칙이라고 하는 것에 그 규칙을 이렇게 유두리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바코드를 찍지 않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그것은 회사가 정해준 규정, 노동자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발생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다 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제 미술 때문에 유럽 미술관들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 이렇게 보수공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길이 막히는데도 낮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낮에 하냐? 한국에서는 저거 다 밤에 한다. 차 없는. 그랬더니 왜 우리가 밤에 해야 되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엔 노동자들도 잠을 자야 된다. 이건 공공시설이고 모두가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불편한 게 있으면은 같이 부담을 해야지 그걸 특정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만 그 시민들도 그거를 같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비스 노동에서 감정 노동이 이번 영화에서도 많이 이제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중적인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하는 이중적인 감정 노동. 그러니까 서비스 그 마트 매장에서 손님을 상대로 하는 감정 노동만으로도 우울증이 걸리고도 남을 처지인데 거기 보면 아이를 상대로 또 감정 노동을 하잖아요. 집에 와서 또. 아이가 내 맘 같지가 않잖아요. 반발하고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남들은 전부 다 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고 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아이들의 온갖 불만,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충족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들을 또 무마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팎에서 이중적인 감정 노동이 고스란히 영화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걸리면 그게 비정상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빠가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그렇죠. 파업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가족대책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막 엄마들이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도시락도 싸가고 지켜주세요. 응원해주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마는 왜 집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그러고 파업하고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불만이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다 하고 파업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성들의 노동은 끝이 없는 잠자는 그 순간까지. 근데 정말 그쵸? 아니 이렇게 결론 지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30, 40대 혹은 50대까지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항상 비정규직 식당이나 뭐 대형마트나 청소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또 바깥에서 하는데도 집안에서 사실 그걸로 뭐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깥에서도 그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노동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집안에서 노동 안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애들한테 시키고 남편한테 시키고 아니 이걸 정말 그리고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주면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하고 고맙다고 느끼면 그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이렇게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가정 일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잘 도와줘요. 맞아요. 왜 도와주죠? 같이 하는 거지.
저도 그 네.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네. 저기요, 저 지금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일을 조금 해요. 조금밖에 일을 못해서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이거는 진짜 네, 아니라고 봐요. 네, 맞아요. 왜 도와줘?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집안인데. 예. 그 여성 노동 문제를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각도를 달리해서 그 아까 이제 도경수 씨 네. 이제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그 사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다 보니까 그 10대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도경수가 거기에 캐스팅이 됐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뭐 그것이 또 그 영화를 보는 도경수 씨의 팬층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같이 공감하고 싶은 감독님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 물론 이 캐스팅의 시작은 저는 아니에요. 예, 워낙 이제 회사가 이런 이제 아이돌 캐스팅에 열려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캐스팅 디렉터가 또 안목이 좋아서 또 그 친구를 저한테 이제 이제 사진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이제 또 괜찮아서 그러니까 이런 삼박자가 잘 맞아서 된 캐스팅이고 뭐 제가 뭐 의도하고 뭐 딱 이렇게 초이스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그 우리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그 태영이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한 뼘 자라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처럼 그 도경수의 팬들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고 앞으로 어쨌든 자신이 나갈 사회의 모습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기를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노동삼권이나 이런 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사실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영화로 최소한 내가 노동한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안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큰 이 친구들한테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의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청소년기에 헌법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 몇 년 전이었던 걸 한 2-3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그 커피숍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줬어야 될 주휴수당을 대형 커피숍 기업들이 한 군데도 주지 않았던. 그래서 한 군데서 엄청나게 많이 다시 카페베네에서 5억인가요? 엄청난 수당을 또 한꺼번에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씩 청소년들에게 노동 인권 그리고 그 노동의 어떤 권리, 정당한 권리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회가 가르치고 그것을 당연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문화가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도경수 씨가 거기서 엄청나게 뺨 맞으면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많은 그 10대들에게도 참 많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여러 가지 미덕 중에 또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사실 저는 이랜드 노조 투쟁이 딱 진행이 될 때 정말 좀 감동적이었던 대목이 이 영화에도 그대로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비정규직들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스로 차별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이랜드 노동조합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함께 싸웠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저는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여전히 그런 연대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갈등이 없이 연대가 시작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실 그래서 그 노조 위원장 되신 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김강우 씨. 아무튼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이랜드 노조 부위원장 하셨던 분 그분을 모델로 했을까 그러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성격은 좀 유약한 편이시죠. 우리 더마트의 정규직 더마트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실제 모델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정규직이 함께하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해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결국은 또 같이 함께하긴 하지만 마지막은 사실 또 비정규직 여성들의 모습으로 끝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버전이 있었으나 결국은 이제 요 버전으로 예, 지금 버전으로 이제 가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실 실제 그 이랜드 사건의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 위원장님에 대한 애정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네. 예, 너무 좋아하고 너무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그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저희 위원장님은 이제 물론 사랑은 받으나 이제 주인공이 아닌 약간 이제 그 주연에서 조금 주조연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비중을 할애하지는 못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당시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깨우쳐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잘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조금 더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 당시 이랜드 제가 그 당시에 그 17대 국회의원들 몇 분들하고 막판에 그 경찰력이 투입될 때 가가지고 싸움을 하더니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지금 우리 정의당 원내대표이셨던 심상정 의원도 막 이렇게 옷 뒤집어져가지고 끌려나오고 이랬던 이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함께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사회 연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그때 너무 같이 울고 웃었고 저도 막 거기 막 정경한테 짓밟혀가지고 거의 질식사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싹 다 배제돼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섭섭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영화가 이제 시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접했는데요. 물론 이 어떤 분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만든 다큐멘터리처럼 보인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극영화고 실제 사건의 모티브가 되긴 했지만 이거를 극적으로 우리 영화, 그러니까 이 카트라는 영화만의 이야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실제 사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대 세력들, 시민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을 취하고 빼는 거는 사실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보자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캐릭터든 스토리든 이런 걸 이제 그걸로 이제 몰아가고 좀 집중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알고 있었으나 이분들을 기능적으로 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로 자신의 목소리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이분들이 그냥 잠깐 나오고 지나가고 배경으로 이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워낙 평범한 여자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좀 더 커지는 어떤 순간에 그분들이 함께 해주는 저희 이제 가령 우리 영화에서는 촛불문화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수한 고민이 있었어요. 또 뭐 정부를 보여주나, 뭐 언론을 보여주냐, 정말. 그런 이제 사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둘러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컨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주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여지기를 원했고. 이게 덧붙여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주변에 굉장히 이런 싸움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게 신문에 사회면에 이렇게 실리는 순간에 저희는 이걸 그냥 어떤 투쟁으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사건 사고로 받아들여요. 그냥 사회면에 있는 사건 사고, 교통사고처럼 어떤 그런 그냥 내가 아니니까 됐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카트에서는 최대한 그거를 반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대 세력들을 거기에 이제 같이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이제 신문에서 보던 바와 같이
등장을 하시면 이 이야기가 또 사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배제하고 이들의 이야기로만 가능한 가고 그리고 감동받고 억울해하고 박수 쳐주고 공감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 뭐 투쟁이라는 것도 그것을 겪는 사람한테는 삶의 문제잖아요. 네, 모든 게 맞아요. 다 같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이제 쭉 하도 남자들 막 뭐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 기죽어 있어요. 조용하시더니 기죽어 너무 계셨네. 혼나가지고 기죽어 있는데. 아니, 이거를 또 혼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어떤 정당한 문제 제기를 혼난다고 얘기하고 기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사회적으로는 기죽지 않는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 그 영화가 꼭 비정규직만을 위한 영화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걸 제일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 사실은 정규직의 문제잖아요. 자기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OECD에서 이 비정규직 관련한 통계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이동성 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낮을 우리나라가 제일 낮은데 몇 프로냐면은 11.1%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10명 중에 한 명만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계속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염정아 씨처럼 그냥 그 10% 안에 들려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근데 네덜란드 예를 들어서 비교 대상으로 나온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보면 1년 지나서 비정규직이 50%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요. 3년 정도 됐을 땐 80%가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한 몇 년 있으면은 비정규직이 다 정규직으로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 이전에 내 문제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은 또 비정규직이 꼭 생산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무직 서비스직에도 마찬가지 훨씬 더 상황이 그쪽에 맞아요. 많이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양산되고 있어요. 난 아무리 봐도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청와대도 5년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계약직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계약직을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이 훌륭한 계약직을.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서 노동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분홍색 투쟁 티셔츠를 입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또 보장돼야 되고 또 그중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싸움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뭐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아빠들이 다 잘리고 가족들이 몽땅 뛰쳐나와서 싸워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내 이웃 혹은 내 가족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투쟁 조끼를 입고 단체복을 딱 입는 그 순간 저기는 나랑은 별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동자, 투쟁 이런 것으로 그러면서 적대시하게 돼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때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해왔다고 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평범했던 우리의 엄마, 언니들이 갑자기 분홍색 티셔츠를 같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투쟁 조끼가 어떤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점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그 위원장이 막 쑥스러워하면서 웃음이 나기도 하고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 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투쟁 장면에서는 투쟁 가요가 이른바 군가풍의 전통적인 노동 가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가요를 녹아봐라 그러죠. 가사 바꿔서 부르는 거잖아요. 방금 이제 이정미 대표님이 얘기하신 어떤 정서적으로 투쟁할 때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것.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노래가 사람들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난 되게 좋더라고요. 그 대중가요를 노래 가사 바꿔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게.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파업을 하거나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의 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연대처럼 어떻게 시민들하고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홈플러스 마트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이제 맞아요. 함께 싸워달라 얘기했던 그래서 불매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내 권리의 어떤 정당함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의 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에는 시위 현장에서 이제 엑소 노래 나오는 건가요? 그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제2의 신해철도 저는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우리 얘기를 전달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쁜 방법이라면 좀 뭐 아니 그렇겠지만 이거는 그분들 노래도 알려주고 아이돌 노래도 알려주고 서로 신나게 얘기하고 좀 그런 약간 어떻게 보자면 이게 축제일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그런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카트 영화를 계기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을 또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이 연대가 뭐 노동 안에서의 어떤 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박쌤이 마지막 좀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 연대 폭이 얼마 전에 또 세월호 200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높이는 데 참여하는 것이 작가와 예술 작품의 의무다. 근데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만 보더라도 뭐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 거의 탑이잖아요. 그다음에 40대 과로사 세계 1위 자리는 뭐 지금 놓친 적이 거의 없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뭐 어마무지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 예술 작품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술 작품, 영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만 다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시선 중에 하나로 또 관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세월호 보면서 가장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건 공감 능력의 상실이잖아요. 그 며칠 지났다고 뭐 피로감 얘기하고 뭐 전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하면 너무나 빨리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세월호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노동자이고 산업 현장에서 혹은 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도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트 영화가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이 노동이라는 비정규직 또 우리들의 주변에서의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넘어서서 공감 능력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여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뭐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600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600만 비정규직 시대에 카트 개봉을 앞두고 감독님께서 앞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관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앞에 지금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처지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려고 하는 능력,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공감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안 가게 되는 사회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영화를 보고 뭐 이제 다 받아들이는 폭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좀 더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나는 왜 이제까지 이런 거를 공감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예, 그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예, 아무튼 감독님 이제 이번 영화 다음 차기작도 또 기대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는 희극도 비극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부지영 감독님께서는 여성 영화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며칠 날 개봉하죠? 네, 11월 13일 날 개봉하고요. 예,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 기념일. 제가 이게 제가 다 준비해놓은 멘트예요. 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건데. 오늘은 제가 연속 실패했습니다. 네, 카트는 11월 13일 개봉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도경수와 같은 어린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가 자신을 버리고 근로기준법을 품에 안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2008년 바로 이날 12명의 홈플러스 노조 간부들이 자신들의 복직은 포기하고 결국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복직을 성취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11월 13일 정리해고 무효에 대한 쌍용자동차 선고 공판이 최종 선고 공판이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서글픈 우리의 외침이 들리나요라고 힘겹게 외치고 있는 우리 사회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의 엔딩곡이었던 도경수 씨의 외침 들으면서 오늘 테라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외침이 들리나요? 한없이 참고 또